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왔다. 돈은 불과 같다고. 불은 잘 다루면 따뜻함이 되고 음식을 익히는 힘이 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집을 태운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숫자로만 본다. 통장에 찍히는 잔고, 오르는 그래프, 떨어지는 지수, 그런 것들로 돈의 의미를 판단한다. 그러나 내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은 건 단 하나였다. 돈의 본질은 계산이 아니라 성질에 있다. 불을 가까이 하면 뜨겁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돈이라는 불 앞에서는 경계를 잃는다. 특히 초보 투자자일수록 상승장의 끝에서 불을 붙인다. 남들은 벌었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열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에서 비롯된 초조함이다.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한 불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시장이 단 5%만 내려가도 초보자의 계좌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보자.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그런데 그 말은 곧 빚의 실질 부담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여기서 많은 초보가 착각한다. 물가가 오르면 빚이 녹으니까 지금 빚을 내는 게 이득 아닌가. 나도 젊었을 때 그 함정에 빠진 적이 있다. 그러나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 빚은 순식간에 족쇄가 된다. 인플레이션이 친구처럼 보이던 순간이 단 하루 만에 적으로 변한다. 게다가 디플레이션, 즉 화폐 가치가 오르는 국면이 오면 빚의 무게는 2배가 되어 어깨를 짓누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책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이걸 몸으로 배웠다. 한 번 잘못 쓴 빚이 어떻게 삶을 무너뜨리는지를 너무 많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빚을 사용할 때 반드시 3가지를 물었다. 첫째, 이 빚이 내 생산성을 높이는가? 둘째, 시장이 최악으로 흘러도 상환 가능한가? 셋째, 이 부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빚은 이미 폭탄이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안 내면 집을 못 산다고 말한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이야기다. 실거주처럼 삶의 기반이 되는 자산은 신중한 계산 아래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의 빚은 투기가 아니라 전략이다. 불은 위험하지만 잘 다루면 인간에게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되든 말이다. 나는 늘 절제에서 용기를 찾았다. 시장의 불길은 피할 수 없지만 불의 높이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진짜 투자자란 남보다 빨리 오르는 걸 찾는 사람이 아니라 떨어질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돈의 본질은 믿음이다. 사람들은 돈을 종이가 아니라 약속이라고 여긴다. 내일도 같은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그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오늘의 10,000원과 내일의 10,000원이 다른 순간 화폐는 더 이상 안전한 저장 수단이 아니다. 기업을 경영하며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봤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빚이 녹는다. 빚은 숫자로 기록되지만 자산은 실물로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도 남는 건 집, 설비, 기술, 브랜드 같은 실체다. 반면 화폐는 녹는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인플레이션 앞에서 돈을 할까가 아니라 가치를 지킬까를 고민한다. 화폐가 녹는 시대에는 돈을 쥐고 있는 사람보다 실물을 가진 사람이 강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함정이 있다. 실물을 빚으로 샀다면 그 순간 그 실물은 보호막이 아니라 칼이 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친구이자 적이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벌 생각보다 돈의 성질을 먼저 이해하라.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화폐 신뢰의 침식 과정이다. 신뢰가 흔들리는 시대에는 시장도 불안해지고 불안은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그때
현금의 가치는 줄지만 판단력의 가치는 오른다. 결국 돈의 진실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과 심리에 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그 심리를 읽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금리, 물가, 그리고 인간의 심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았다. 돈은 계산이 아니라 흐름이다. 흐름을 읽는 사람이 불을 다스린다. 초보 투자자들은 흔히 남들보다 늦었다는 조급함에 불을 붙인다. 그러나 돈의 세계는 조급함이 가장 먼저 불타오르는 곳이다. 조급함은 사람을 빚으로 몰고 빚은 마음을 흔들고 흔들린 마음은 결국 판단을 흔들어 무너뜨린다. 나는 평생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불을 다룬 사람이 살아남고 불에 달려든 사람은 사라졌다. 돈 앞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태도다. 불을 존중하는 태도,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감정의 거울이라고. 시장이 뜨거울수록 사람의 마음도 달아오른다. 초보 투자자는 이 순간 가장 위험하다. 남이 벌었다는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뉴스에 나온 한 문장에 마음이 요동친다. 그런 마음의 떨림이 결국 빚을 부른다. 빚을 처음 내면 사람들은 자신이 용감해졌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착각이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누구나 자신감이 생긴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 자신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한다. 이 공포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에 의한 붕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를 통제하지 못해 스스로 계좌를 무너뜨린다. 나는 오랜 시간 시장을 보며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다. 빚으로 투자한 사람은 언제나 시간을 본다. 수익이 아니라 이자일, 상환일, 만기일 같은 캘린더가 마음속을 점령한다. 그 순간 투자자는 시장이 아니라 시계와 싸우게 된다.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빚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손실을 시간의 벌금이라 불렀다. 시장은 초보자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움직인다. 공포가 커질수록 팔고 싶은 욕구가 커지고 그 욕구가 쏟아져 나오면 시장은 더 내려간다. 초보자들이 가장 싸야 할 때 팔아버리는 이유다. 이른바 저점 매도의 공식이다. 이 공식에서 벗어나려면 지식과 태도가 필요하다. 운이 아니라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강조했다. 빚으로는 배움을 살 수 없다. 경험 없는 빚은 복리보다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린다. 투자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이익보다 리스크를 먼저 보고 흥분보다 냉정을 우선하는 사람만이 오래 살아남는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탐욕은 반복되고 공포는 반복되고 착각도 반복된다. 본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시장에서 부자가 된다. 나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의 세기를 조절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 삶에서도 불이 없으면 차갑고 너무 강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빚도 같다. 통제 가능한 빚은 도구지만 통제하지 못한 빚은 재앙이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빚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시대다. 그 말은 절반만 진실이다. 무조건적인 빚은 독이고 계산된 빚은 전략이다. 특히 실거주처럼 인생의 기반이 되는 자산은 예외적이다. 거주할 집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삶의 무게중심이다. 이 무게중심이 흔들리면 나머지 인생도 흔들린다. 내가 부동산을 살 때 항상 보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현금 흐름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둘째, 금리가 오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가. 셋째, 그 자산이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빚은 실패다. 빚은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생산을 촉진하는 추진력이 되어야 한다. 내가 살 집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그 안정감이 곧 판단력과 집중력으로 이어진다.
빚을 잘 쓴다는 것은 결국 자기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나는 빚을 사용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불은 나를 따뜻하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태워버릴 것인가? 답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투자는 삶과 같아서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수년을 후퇴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불을 켜는 순간을 마지막까지 점검했다. 그 신중함이 나를 지켜주었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종종 생각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늘 돈의 가치와 물가의 싸움이었다고. 1970년대 세계 경제가 그 본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시기였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물가 상승을 단순한 불편함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건 불편함이 아니라 화폐 신뢰의 붕괴였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실질 가치는 떨어졌다. 사람들은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도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반면 금, 원유, 곡물 같은 실물 자산은 폭등했다. 석유는 10년 사이 10배, 금은 20배 가까이 뛰었다. 실물의 시대였다. 이 경험이 나에게 남긴 교훈은 단순했다. 돈을 벌려 하지 말고 가치를 지켜라.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화폐는 높고 실물은 힘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화폐가 흔들릴 때는 실물의 어항을 만들라고. 그 어항이 곧 생존의 기반이 된다. 사업이든 투자든 절대적인 안전은 없다. 그러나 상대적인 방패는 있다. 그 방패가 바로 실체적 자산이다. 인간의 필요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것들. 이 원칙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눈앞의 가격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부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돈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의 결과다. 불이 한 곳에 몰리면 그곳이 가장 먼저 타오르듯 자산이 한 방향으로 몰리면 시장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진다.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도 버티는 사람이다. 불을 통제하는 사람만이 따뜻함을 오래 유지한다. 나는 평생 투자와 경영을 하며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 돈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강도 흐르지 않으면 썩고 바람도 멈추면 공기가 되지 않는다. 자산도 같다. 한 방향으로 쏠리면 시장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먼저 봤다. 주식과 채권은 기업의 심장이다. 끊임없이 뛰며 경제를 순환시키지만 피로가 쌓이면 멈추기도 한다. 이 둘만으로 자산을 구성하면 위기가 올 때 호흡이 끊긴다. 그래서 나는 늘 대체의 혈관을 만들었다. 금, 원자재,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바로 그 혈관이었다. 그것들이 피의 흐름을 유지시켜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다. 대체 자산을 메인 엔진으로 착각한다. 나는 그 착각을 늘 경계했다. 실물 자산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어야 한다. 중심은 언제나 생산, 기업, 노동력이라는 실체에 있어야 한다. 돈은 흙에서 나오지만 결국 시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란 단순히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누는 것이 아니다. 리스크를 분해하고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기술이다. 나는 항상 어항을 10개로 나누었다. 전통자산 7개, 대체자산 3개. 이 비율을 고수했다. 그래야 어느 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전체 배는 기울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엇이 오르는지에만 관심을 두지만 진짜 투자는 무엇이 버티는지를 보는 것이다. 버티는 힘은 구조에서 나온다. 구조가 단단하면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수익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반면 나는 생존을 기준으로 짰다. 돈은 빨리 벌 수도 있지만 빨리 잃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남겨두느냐다. 경영을 하면서 나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았다.
처음의 성공이 가장 위험했다. 우연히 얻은 수익은 실력을 착각하게 만든다. 시장이 좋아서 오른 것인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잘해서 벌었다고 믿는다. 이 착각이 빚을 부르고 그 빚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돈을 번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겸손해지고 다른 하나는 교만해진다. 겸손한 사람은 운이 따랐다고 말하며 더 공부한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천재라고 믿고 배움을 멈춘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극명하게 갈린다. 전자는 종잣돈을 키우고 후자는 종잣돈을 태운다. 나는 늘 말했다. 행운으로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시장이 잠시 맡겨준 돈이다. 그 돈을 지키려면 구조가 있어야 한다. 분산, 공부, 원칙, 이 세 가지가 그 구조의 뼈대다. 이 셋이 없으면 아무리 큰 수익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듯 사라진다. 투자는 감정의 놀이터가 아니다. 숫자와 확률의 싸움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심리다. 기분 좋은 시장을 한 번도 신뢰하지 않았던 이유다. 모두가 낙관할 때 나는 긴장했다. 웃음이 가득한 시장은 언제나 폭풍 전의 고요와 같았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했다. 우연한 수익은 시작일 뿐이다. 그 돈으로 더 배우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져야 한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길이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쏠린다. 남들이 성공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달리는 곳엔 이미 늦다. 시장은 언제나 사람의 심리를 찔러간다. 쏠림의 문제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확신의 착각에서 비롯된다.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다 한 번 방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는 이것을 확신의 함정이라 불렀다. 분산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다. 한 바구니에 모든 것을 넣는 사람은 언제나 시장의 변덕에 인생을 맡긴다. 나는 언제나 7개의 축으로 자산을 나눴다. 한 분야가 흔들리면 다른 분야가 받쳐준다. 그 균형이 진짜 안전이다. 사람들은 집중해야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수익은 분산에서 나온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제품, 하나의 고객, 하나의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은 위기에 취약하다. 다양한 기반을 가진 기업만이 불황을 견딘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쏠림은 속도를 주지만 분산은 생명을 준다. 돈은 빠르게 모일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사라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분산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돈은 계절처럼 흐르고 시장은 기후처럼 변한다. 어떤 계절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사람만이 긴 인생에서 승자가 된다. 반다노이, 컨티뉴, 챗GPT 다 노이, 파차. 나는 시장을 한 가지 색으로 보지 않았다. 시장은 계절처럼 변하고 계절은 반복되지만 결코 같은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봄에는 낙관이 피어나고 여름엔 탐욕이 자라며 가을에는 조정의 바람이 불고 겨울엔 두려움이 내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름의 열기 속에 있으면서도 영원히 봄일 거라 착각한다. 코로나 이후의 시장이 그랬다. 언택트라는 단어가 세상을 뒤흔들고 기술주가 새로운 왕좌에 올랐다. 모두가 기술만 외치던 그 시기에도 나는 마음속으로 작은 균열을 느꼈다. 어느 하나가 너무 많아지면 그건 항상 귀신같이 문제가 된다. 시간이 지나자 그 기술은 과잉이 되었고 공급은 수요를 넘어섰다. 시장의 색이 변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같은 색 안에서만 생각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과 함께. 그러나 시장은 단 한 번도 다르지 않았다. 나는 사업에서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한 제품이 잘 팔릴 때일수록 다음 제품을 준비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다. 시장은 바람처럼 방향을 바꾼다. 그 바람을 읽지 못하면 성공은 족쇄가 되고 성과는 발목을 묶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의 성공이 내일도 유효한가? 이 질문이 나를 긴장시키고 동시에 나를 살렸다. 시장의 색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색이 변할 때 눈을 먼저 뜨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자의 능력이었다. 나는 늘 세계를 비교하며 배웠다. 시장은 그 나라의 체질을 반영한다. 미국은 소비로 성장하고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뉴스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내수가 강하다. 국민이 쓰는 돈이 곧 경제의 원동력이고 경기 침체가 와도 소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완만하게 일어선다. 반면 한국은 바다를 건너야 성장한다. 수출이 줄면 국내의 활력도 그대로 줄어든다. 외부의 바람이 우리 경제를 흔드는 이유다. 한국의 경제를 보려면 미국의 소비를 먼저 보라는 말을 나는 수십 년 동안 반복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을 앓는다. 금리, 환율, 실업률, OL 미국의 방향이 한국 시장을 움직인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현실이다. 그러나 나는 이 구조를 약점으로만 보지 않았다. 수출국의 강점은 바로 적응력이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위기를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무너지기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크기와 안정으로 버티지만 한국은 속도와 유연성으로 살아남는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투자 방향이 보인다. 크게 보고 빠르게 움직여라. 이것이 수출국 투자자의 생존법이다. 나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위기는 언제나 인간의 심리에서 시작된다. 시장이 흔들릴 때 공포가 퍼지고 그 공포가 행동을 만든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인간의 마음이다. 주가가 하루 3% 떨어지면 세상이 끝난 듯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위기라 하고 금리가 오르면 당장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묻지 않는다. 이 변화가 구조적인가 일시적인가? 질문의 깊이가 얕을수록 판단은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릴수록 행동이 흔들린다. 나는 수많은 폭풍을 겪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환율 급등, 원자재 폭등. 그러나 모든 위기는 지나갔다. 중요한 건 그 순간 무엇을 배웠느냐였다.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현금을 쥐지만 나는 지식과 구조를 지었다. 돈은 사라져도 배움은 남고 배움은 다음 위기의 방패가 된다. 위기를 극복하는 법은 간단하다. 첫째, 분산하라. 둘째, 과도한 확신을 버려라. 셋째, 평정심을 유지하라. 공포 속에서도 냉정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는다. 세상은 반복된다. 위기는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같다. 냉정한 사람은 위기를 수업으로 만들고 감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파멸로 만든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지능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는 위기보다 더 강한 힘이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돈보다 절제를 더 믿었다. 절제가 없는 부는 오래가지 않는다.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욕망이 인간을 삼킨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한 걸음 멈추는 연습을 했다. 사람들은 더 벌기 위해 달린다. 그러나 나는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남기느냐를 보았다. 남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리듬이다. 리듬을 잃는 순간 공포가 들어오고 공포는 실수를 만든다. 절제는 그 리듬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방패다. 나는 성공한 사람일수록 단순해야 한다고 믿었다. 계획은 명확하고 행동은 조용해야 한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만든 원칙 속에서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의 습관이다. 절제는 포기가 아니다. 포기는 기회를 버리는 것이고 절제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림 속에서 판단이 자라고 판단 속에서 부가 만들어진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믿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시장이 변해도 세상이 흔들려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돈과 시장,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오래 지켜보면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된다. 위험은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위험은 마음 안에서 자란다. 사람들은 시장이 흔들리면 뉴스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금리를 탓한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무너지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업가와 투자자들을 만나왔다.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다스린 사람들이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은 시장보다 자기 마음을 더 두려워했다. 시장은 절대 조용하지 않다. 때로는 폭풍처럼 몰려오고 때로는 고요 속에서 천천히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시장이 아무리 격하게 움직여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에게 투자란 결국 흐름을 타는 일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회사가 작은 풍랑에도 요동치던 시기를 겪었다. 그때 나는 실익보다 리듬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흔들림에 적응하는 능력이었다. 자연이 계절을 반복하듯 시장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인간은 이 반복을 알면서도 매번 놀라고 매번 두려워하고 매번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시장은 변해도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실제 원리였다. 공포가 커지면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한다. 모두가 달아나고 모두가 팔고 모두가 후회를 한다. 그래서 시장은 공포의 극단에서 바닥을 찍고 탐욕의 극단에서 꼭지점을 찍는다. 나는 인간의 이 단순한 심리가 시장의 모든 변동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이들은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측이란 결국 불확실성의 언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측으로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예측만으로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다. 내가 본 진짜 강한 사람들은 시장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빨랐다. 예측은 머리로 하는 것이고 적응은 태도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적응의 속도로 평가된다.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시험한다. 올라가면 욕망을 시험하고 떨어지면 두려움을 시험하며 횡보할 때는 인내심을 시험한다.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버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시험들이 모두 감정의 실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돈을 쫓는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고 돈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은 흐름에 몸을 싣는다. 나는 어느 시점부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흐름을 읽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기업을 키우던 시절 IMF라는 폭풍을 맞은 적이 있다. 그때 많은 기업이 무너졌다. 자산을 잃어서가 아니라 공포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평정심을 잃지 않은 기업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다. 나는 IMF 이후 이렇게 말했다. 위기는 자산을 재분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태도를 재분별하는 시간이다. 공포는 언제나 과대평가되고 기회는 언제나 과소평가된다. 사람들은 공포의 순간에 기회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을 남긴다. 이것은 역사적 데이터로도 증명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S&P 500은 1년간 약 60% 상승했고
코로나 폭락 이후에는 1년간 70% 이상 반등했다. 그러나 그 반등의 과실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말하곤 했다. 떨어질 때 팔고 오른 뒤에 사면 평생 시장을 오해하게 된다.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인간 심리를 이기는 힘이 강해질수록 투자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돈은 계산으로 벌 수 있지만 크게 벌고 오래 지키는 것은 결국 태도의 문제다. 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을 배웠다. 돈은 조용한 사람 곁에 머문다. 시장에 대해 떠들고 예측을 말하고 자신감에 가득 찬 사람보다 조용히 원칙을 지키고 혼자 공부하고 스스로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돈의 세계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계좌가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파도에 휩쓸려 본 사람만이 어느 순간 파도를 타는 법을 깨닫는다. 돈을 이기려 하지 마라. 돈은 인간보다 빠르고 차갑고 예측할 수 없다. 대신 스스로를 이기면 된다. 그 순간부터 돈은 흉기가 아니라 도구가 된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왔다. 돈이 나를 흔드는가? 내가 돈을 다스리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고 위기를 겪고 사람의 성공과 몰락을 지켜보며 깨달은 현실적인 결론이다. 돈은 불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따뜻하지만 너무 몰두하면 손을 대고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빠지면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사람들은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고 수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듣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와 버티는 힘이다. 돈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가장 위험한 대상이다. 사람들은 시장이 오르면 자신을 천재라 여기고 떨어지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은 감정과 무관하게 움직인다. 오르는 시장은 본능을 자극하고 떨어지는 시장은 두려움을 자극한다. 이 두 본능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했다. 돈과의 싸움은 숫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욕망과 두려움의 싸움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처음 돈을 벌면 대부분 속도가 붙는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5% 벌었으니 한 달이면 150%, 1년이면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시장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은 흐름이고 심리이고 인간의 군중성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다. 이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사람은 언제나 지친다. 반대로 파도를 타는 법을 아는 사람은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단단해진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돈의 본질이 분명해졌다고 느꼈다. 돈은 축적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였다. 한 번의 행운으로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그 부를 지키는 사람은 오직 절제와 원칙을 갖춘 사람뿐이다. 젊은 시절 나는 돈을 벌면 삶이 편안해질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돈을 벌면 벌수록 책임이 커졌고 불안은 더 자주 찾아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시장이 내리는 날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 필요한 법이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은 불안한 사람의 손에서 가장 먼저 도망친다. 불안한 사람은 광기에 가까운 과잉 확신을 가지기도 하고 반대로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돈은 조용한 사람, 흔들려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 곁에 머문다. 조용하다는 것은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요동칠 때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또한 돈을 지키는 데 있어 생활의 안정성이 경제 지식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단한 생활이 없는 사람은
투자에서도 쉽게 흔들린다.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빚이 있으면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집이 불안하고 가정이 불안하고 건강이 불안하면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은 크게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투자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산은 마음의 안전장치다. 이 안전장치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생활비 6개월치의 긴급자금. 둘째, 빚의 구조가 흔들릴 때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셋째, 시장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태도.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태도가 돈보다 중요합니까? 나는 이렇게 답한다. 돈은 하루만에도 늘지만 태도는 평생을 들여도 흔들린다. 태도는 시장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본이다. 나는 평생 돈을 다뤘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돈보다 태도, 성과보다 원칙, 그리고 숫자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했다. 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처럼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면 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평생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몰락을 지켜보았다.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고도 금세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작은 돈으로도 묵묵히 쌓아 올려 결국 부와 안정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운도 아니었고 장기적인 시장 예측도 아니었다. 그 차이는 언제나 태도, 리듬, 그리고 자기관리였다. 처음에는 나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의 크기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깨달았다. 돈의 크기는 사람의 그릇을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의 그릇이 돈의 크기를 결정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이 불안은 탐욕을 부르고 탐욕은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때로는 조급함의 다른 얼굴이었다. 시장은 조급한 사람을 가장 먼저 시험한다. 조급한 사람은 상승장에서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하락장이 오면 가장 먼저 손을 놓는다. 나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으로 빚까지 내며 더 큰 수익을 노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은 늘 인간의 허점을 파고들고 욕망의 틈새를 노린다. 욕망이 커질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흐려진 판단은 결국 실수를 만든다. 나는 사람들의 실패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돈을 잃는 것은 시장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흔들림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론이 아니다. 시장의 모든 움직임은 인간 심리의 합이기 때문이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가격이 바닥을 찍고 탐욕이 극에 달하면 꼭지점이 만들어진다. 결국 시장은 심리의 반영이고 심리를 이기는 사람이 시장을 이긴다. 이 원리는 사업 경영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때일수록 나는 더 조용해졌다. 성장이 빠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착각이 싹튼다. 그 착각은 기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독이었다. 그래서 나는 회사가 크게 성공하는 순간일수록 직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보장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경고를 받아들인 직원들은 더 단단해졌고 받아들이지 못한 직원들은 결국 시장이 바뀌었을 때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성공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취한 사람은 흔들거리며 걷는다. 투자도 같다. 수익이 날 때 사람들은 가장 크게 흔들린다. 자신감이 오만으로, 오만이 착각으로, 착각이 실수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래서 나는 젊은 투자자들에게
늘 이런 말을 반복했다. 수익이 날 때 스스로를 더 의심하라.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돈을 벌기보다 지키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이 지키는 힘을 결정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것은 바로 절제다. 절제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 절제는 포기도 아니고 욕망을 버리는 것도 아니다. 절제는 욕망을 인정하되 욕망의 손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다.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욕망을 도구로 쓸 수 있다. 나는 절제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더 벌기 위해 달리지만 나는 언제나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를 먼저 보았다. 남기는 힘은 욕망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 절제가 없는 성공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 반면 절제가 있는 사람은 작은 성공도 튼튼한 기초 위에서 쌓아 올린다. 나는 절제를 속도의 조절로 이해했다. 빠르게 달릴 때 멈출 줄 아는 사람, 흐름이 느려질 때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도 인생에서도 승자가 되었다. 돈을 다루는 데 있어 절제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였다. 인생에는 저마다의 리듬이 있고 투자는 이 리듬을 지켜야 비로소 안정된다. 리듬을 잃는 순간 공포가 들어오고 공포는 실수를 만들고 실수는 손실을 만든다. 그러나 리듬을 지키는 사람은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며 긴 호흡으로 승부한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종종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들은 돈을 찾지만 돈은 언제나 단단한 사람에게 간다. 흔들리는 마음, 조급한 마음, 과욕을 품은 마음은 돈을 오래 붙잡아 둘 수 없다. 돈은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고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한다. 돈은 불과 같아서 불을 두려워하며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주지 않고 불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큰 화를 남긴다. 그러나 불을 이해하고 거리를 조절하고 손을 대는 순간을 아는 사람에게는 평생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준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돈은 결국 사람의 그릇을 따라 흐른다. 그릇이 단단할수록 돈은 오래 머물고 그릇이 약할수록 돈은 더 빨리 새어나간다. 그리고 이 그릇을 만드는 것은 한순간의 재능도 갑작스러운 행운도 아니다. 그릇을 만드는 힘은 수십 번의 실패 속에서 배우는 절제,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 흔들림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잡는 능력이다. 돈을 지키는 사람은 숫자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렇게 말했다. 돈을 배우기 전에 자신을 먼저 배워라. 그때부터 돈은 불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젊을 때는 돈이 인생을 움직인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다. 돈이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움직이는 방식이 돈의 흐름을 바꾼다는 사실을 사람의 태도, 습관, 선택,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돈의 방향을 결정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습관으로 움직이고 마음으로 결정된다. 이 말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래 지켜보면 누구나 알게 된다. 돈이 많은데도 늘 불안에 시달리며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계좌의 크기가 아니라 내면의 균형이었다. 특히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의 온도가 돈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았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마음이 너무 차가운 사람은 기회를 잡지 못한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돈을 다스릴 수 있었다. 온도 조절. 이것이야말로 인생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위기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반대로 거창한 경제 지식이 없어도 마음을 단단히 세운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차분하게 선택한다. 결국 돈을 지키는 힘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체력에서 나온다. 나는 어느 시점부터 경제 공부보다 자기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은 투자에서 이길 수 없다. 건강이 나쁜 사람은 위기에서 버틸 수 없다. 가정이 불안한 사람은 작은 흔들림에도 결정이 삐끗한다. 돈은 삶 전체의 안정성을 반영한다. 삶이 안정되면 돈도 안정되고 삶이 흔들리면 돈도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종잣돈은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은 많은 이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내려놓게 만들었다. 돈을 불리기 위해 자기 삶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자기 삶이 무너지면 돈은 절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다. 나는 부자가 되는 길이 아주 단순하다고 믿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는데 평생이 걸렸을 뿐이다. 그 진리란 바로 균형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 욕망과 절제의 균형, 속도와 방향의 균형, 배움과 실천의 균형. 이 균형을 잃는 순간 돈은 도구가 아니라 무기가 된다. 균형을 유지하는 순간 돈은 삶을 빛내는 등불이 된다. 나는 종종 젊은 이들에게 물었다. 너는 돈을 벌기 위해 어디를 희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개 한 가지가 드러난다. 자기 삶의 기초를 갉아먹으며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초가 흔들리면 성은 무너지고 기반이 취약하면 부도 지속되지 않는다. 돈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은 단 하나였다. 그들은 돈을 벌기 전에 삶을 먼저 단단하게 만들었다. 일상의 질서를 세우고 소비의 리듬을 정하고 마음의 기반을 만든 다음에 투자를 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은 돈 하나에 올인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결론 지었다. 돈은 인생을 따라오지 인생을 앞서가지 않는다. 사람은 돈을 앞세우면 삶을 잃고 삶을 앞세우면 돈을 지킨다. 이 단순한 역설을 깨닫기까지 대부분은 많은 대가를 치른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렇게 조언한다. 돈을 벌기 위한 공부보다 돈을 다스리기 위한 삶의 기반부터 다지라고. 기반이 단단하면 시장의 파도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돈은 결국 사람을 시험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돈도 흔들리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돈도 지킨다. 나는 마지막까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게 해주는 재료다. 그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나의 손에 달려있다. 나는 돈에 대해 오랜 세월을 공부하고 다루고 잃어보고 지켜보면서 한 가지 더 깊은 진실을 깨달았다. 돈은 결국 관계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사람과 돈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이 세 가지 관계가 건강하면 돈도 건강하게 흐르고 이 관계가 불안하면 돈도 불안하게 요동친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인간관계를 망친다고 탓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인간관계가 먼저 흔들릴 때 그 틈에서 돈의 문제가 터져 나왔다. 돈이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태도와 관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돈이 방향을 잃는 것이다. 나는 사업가로 살며 수많은 협력자와 직원을 만났다. 그들을 지켜보며 알게 된 것은 돈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흐름이었다. 신뢰가 활발한 조직은 돈도 에너지처럼 순환했고 신뢰가 약한 조직은 돈이 흘러오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새어나갔다. 나는 자주 말했다.
돈은 신뢰가 만든 다리를 건너고 불신이 만든 틈으로 빠져나간다. 사업이든 투자든 삶이든 결국 신뢰의 구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신뢰는 화려한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행동과 반복되는 태도로 쌓이는 것이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그 자산이 없으면 어떤 부도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반대로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 탄탄한 사람은 설령 돈을 잃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났다. 나는 이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돈이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원히 남는 경우를. 그래서 나는 늦은 나이에야 진정한 부자의 기준을 다시 정했다.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부를 결정한다. 이 태도는 네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첫째, 정직.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간다. 둘째, 절제. 욕망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도구로 쓰는 사람. 셋째, 관계의 균형.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고 사람 때문에 돈을 잃지 않는 사람. 넷째, 시간 감각. 빠르게 벌려하지 않고 오래 남기려는 사람. 나는 특히 시간 감각을 중요하게 보았다. 시장에서는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에서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돈도 똑같았다. 빨리 번 돈은 빠르게 새어나갔고 천천히 모은 돈은 단단하게 쌓여갔다. 천천히 모은 돈 안에는 인내심, 절제, 판단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함께 쌓였기 때문이다. 일을 하며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았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벌어도 늘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벌지 않아도 안정적이죠? 나는 이렇게 답했다. 돈의 크기가 삶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돈의 역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삶의 구조가 단단한 사람은 작은 돈도 쓰임새가 생기고 삶의 구조가 흔들리는 사람은 큰 돈도 방향을 잃는다. 삶의 구조란 무엇인가? 바로 우선순위다. 어떤 사람은 돈보다 체면을 우선하고 어떤 사람은 돈보다 과실을 우선하며 어떤 사람은 돈보다 욕망을 우선한다. 그러나 정말 단단한 사람은 언제나 건강, 가족, 원칙, 배움, 그리고 자신의 성장 같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우선한다. 이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자신의 삶을 먼저 보완하고 습관을 정리하고 마음의 기초를 다진다. 그 다음에야 투자를 시작한다. 이 과정이 있기에 이들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늦은 나이에야 이 사실을 깨달았다. 돈을 지키는 힘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절제하는 습관, 기다리는 습관, 무리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습관. 이 습관을 쌓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쌓이고 나면 그 사람의 자산은 숫자만이 아니라 인생의 기반이 된다. 나는 또한 돈을 대하는 태도가 세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런 조언을 자주 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보지 말고 너무 빨리 결정하려 하지 마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보의 시대일수록 판단력은 더 중요해지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진다. 돈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손에 잠시 머물 뿐이고 방향을 아는 사람의 손에서만 오래 머문다. 나는 인생의 끝에 다다를수록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돈의 흐름은 결국 사람의 흐름이며 사람의 흐름은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돈은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흐르는 동안 상처를 주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다. 돈을 쫓지 마라. 돈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서야 돈의 흐름과 인간의 삶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뛰었고 중년에는 돈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다. 돈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흘러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돈은 외부의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불안 속에서 움직인 돈은 불안하게 사라지고 안정 속에서 쌓인 돈은 조용히 깊어진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많은 기회를 쫓는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 동안 경험하며 이렇게 결론지었다. 돈을 키우는 지식보다 돈을 지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정보는 누구나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태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태도는 실패를 겪고 기대가 무너지고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다잡은 사람이 천천히 얻는 자산이다. 나는 이 태도를 갖춘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들에게는 계좌의 크기보다 내면의 기초가 더 컸다. 나는 주변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발견했다. 첫째, 지나치게 빠른 길을 찾는다. 둘째, 남의 성공 방식을 자신의 성공 공식으로 오해한다. 셋째, 감정이 앞서고 원칙이 뒤따른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회를 잡아도 오래 가지 못했다. 반대로 나는 오래 버티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보았다.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았고 유행을 따르지 않았고 남보다 늦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부는 극적인 상승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다. 나는 이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다. 성공은 순간이 만들지만 부는 시간이 만든다. 또한 나는 돈을 다루는 데 있어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늦게야 알았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쉽게 과시하려 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과 비교하며 불행해하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작은 손실에도 자신을 의심한다. 그러나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하지 않고 돈이 자신을 자극해도 마음의 중심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태도가 변하지 않고 기회가 와도 욕심이 앞서지 않으며 위기가 와도 공포가 마음을 집어삼키지 않는다. 그들은 알고 있다. 돈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만드는 재료라는 것을.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정리했다. 사람들은 돈을 통해 안정과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사실 안정과 행복이 먼저 있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가져도 여전히 불안하고 삶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돈을 가져도 여전히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말하곤 했다.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삶을 가꾸어라. 삶이 견고해지면 돈은 스스로 자리를 찾는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돈은 불처럼 다루어야 한다. 너무 가까우면 되고 너무 멀면 차갑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따뜻하게 빛이 된다. 이 거리 감각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인생 전체의 품격에서 나온다. 자신을 가꾸고 삶을 돌보고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돈은 기꺼이 머물고 싶어 한다. 돈은 결국 이렇게 말한다. 나를 쫓는 사람보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곁에 있고 싶다. 나는 평생 그렇게 믿었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나는 평생 동안 돈과 사람, 시장과 인생을 동시에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 긴 여정 끝에서 깨달은 마지막 진실이 있다. 돈은 결국 흐름이고 인생은 결국 방향이라는 것이다. 흐름을 읽는 사람은 당장의 부침에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아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나는 투자와 경영에서 수없이 많은 파도를 겪었다. 그러나 그 모든 파도 속에서
단 한 번도 부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답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종종 큰 돈을 벌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례를 통해 보았다. 돈을 갑자기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삶의 리듬을 잃고 감정을 잃고 결국 자신을 잃는다. 부는 인생을 확장시키기도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세 번째 인생이다. 첫 번째는 가난이 시험하고, 두 번째는 기회가 시험하고, 세 번째는 부가 시험한다. 첫 번째 시험은 많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세 번째 시험은 많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가난은 현실을 시험하지만 부는 본성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에는 부자가 된다는 것을 성공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부자가 된 뒤에도 인생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너는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너는 이 부를 통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너는 이 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나는 이 질문들에 오랜 시간을 들여 대답했다. 그리고 결론은 언제나 같았다. 돈보다 태도가 먼저다. 돈은 태도의 그릇 속에 담겨야 오래 머물고 그 그릇이 비뚤어져 있으면 돈은 어느 순간 흘러나간다. 이 그릇이란 단순한 인격이 아니다. 그릇은 습관이고 생각의 방식이고 삶의 리듬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였다. 나는 한 번도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지 않았다. 반대로 내가 돈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도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선택은 나를 지키는가? 아니면 나를 흔드는가? 이 질문 하나가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살렸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투자 기회가 찾아왔다. 그 중에는 성공적인 것도 있었고 실패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를 떠나 나를 지켜준 가장 큰 자산은 언제나 절제였다. 절제는 속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속도를 통제할 줄 아는 힘이었다. 절제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지능이었다. 절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출 때를 아는 지혜의 시작이었다. 나는 절제를 단순히 소비의 조절로 보지 않았다. 절제는 마음의 리듬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술이었다. 사람은 마음의 리듬이 무너지면 판단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삶의 방향도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돈보다 먼저 내 리듬을 지켜라. 리듬을 잃으면 돈을 벌 수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돈을 다루며 배운 중요한 진리가 있다. 돈은 위험을 품고 있지만 그 위험은 항상 예고 없이 다가온다. 경제 위기는 신문을 보고 오지 않았고 금리 인상은 마음의 준비가 없을 때 찾아왔으며 환율의 급변은 사건보다 심리에 의해 더 크게 움직였다. 그러나 이런 외부 충격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 안의 충격이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원칙이 흔들리고 내 태도가 흔들릴 때 위기는 비로소 나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나는 외부 변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안의 변수였다. 내 안의 변수가란 조급함, 과욕, 두려움, 자기 부정, 그리고 비교였다. 나는 비교가 사람을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리는지 수없이 보았다. 남의 속도에 휘둘리고 남의 방향을 부러워하고 남의 성과를 기준 삼다 보면 자기의 리듬은 사라지고 결국 돈도 방향을 잃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다. 남을 이기려는 순간 너는 이미 너를 잃고 있다. 돈은 남과 싸우는 게임이 아니다. 돈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게임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돈을 이긴다. 나는 마지막으로
부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한다. 부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다. 돈을 많이 갖는 것이 부가 아니고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부이며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부다. 부는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질서이고 내 삶에 흐르는 균형이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다. 나는 인생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결국 흐른다. 흐름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이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방향만 지켜라.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돈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돈이 떠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돈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다.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말한다. 돈은 인생을 만드는 도구이지 인생 그 자체가 아니다. 도구를 너무 사랑하지 말고 도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인생의 많은 장면에서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다. 가난할 때는 겸손하던 이가 부를 얻자 갑자기 오만해지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면 더 따뜻해질 것 같던 사람이 오히려 더 인색해지기도 한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늘 따뜻하고 너그럽던 사람은 부를 얻게 되어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돈은 성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격의 확대경에 가깝다. 작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던 내면의 결이 돈이라는 밝은 빛을 받으면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종종 이런 충고를 했다. 부자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어라. 사람이 안 되어 있으면 돈이 너를 망가뜨린다. 나는 평생 동안 사람의 여러 모습을 보며 사람됨이 결국 돈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성실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언젠가 기회를 얻었고 신뢰를 주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다. 반대로 조급하고 탐욕적인 사람은 아무리 큰 돈을 가져도 흐르는 물처럼 잃었으며 신뢰를 잃은 사람은 돈도 사람도 기회도 모두 잃었다.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사람에게 신뢰가 남아있으면 돈은 언젠가 다시 돌아왔고 신뢰를 잃은 사람은 돈이 많아도 외로웠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돈은 결국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 관계는 경제보다 오래가고 신뢰는 수익률보다 강하며 사람의 품성은 어떤 시장 조건보다 안정적이다. 이 단순한 진리가 인생 후반부에서야 더 크게 다가온 이유는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비로소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많은 갈등을 보았고 그 갈등들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채 돈을 다루기 때문에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결국 돈은 관계의 시험지다. 사람 간의 신뢰가 단단하면 돈은 매개가 되고 신뢰가 무너지면 돈은 갈등의 불씨가 된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돈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내가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준 나침반이었다. 만약 돈이 나에게 집중력과 절제를 주고 있다면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조급해지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사람을 잃고 있다면 나는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느 날 나는 큰 고민 없이 사용하는 말 속에도 돈과 삶의 관계가 녹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늘 돈을 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것이다. 좋은 태도, 좋은 관계, 흔들리지 않는 습관, 단단한 정신,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여야 비로소 돈이 머물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벌기보다 돈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많은 젊은 직원들이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머물고 싶은 사람에게 돈이 찾아간다는 뜻은 결국 돈을 다루는 능력보다 자신의 삶을 다루는 능력이 먼저라는 의미였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돈을 관리하기 전에 너의 말투를 관리하고 너의 시간을 관리하고 너의 마음을 관리해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돈도 낭비했고 말투가 거친 사람은 관계도 거칠었으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중심을 잡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돈은 탐욕의 크기보다 평정심의 크기를 따른다. 탐욕이 큰 사람은 반드시 무너진다. 왜냐하면 탐욕은 늘 한 발 앞서 달리다가 결국 심리를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평정심이 큰 사람은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다. 그들은 남의 수익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실패에도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를 축적하게 되어 있다. 내가 시장의 큰 폭등과 폭락을 여러 번 겪으며 가장 놀랐던 점은 수익은 대부분 우연처럼 찾아왔지만 부는 언제나 태도와 평정심의 결과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했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이제 나는 인생의 긴 여정을 돌아보며 단단히 확신할 수 있다. 부는 단순히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운의 선물도 아니며 지식의 결실도 아니었다. 부는 결국 태도와 리듬과 관계가 만든 삶의 작품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후세에게 남기고 싶다. 돈은 너를 만들지 못한다. 돈은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확대할 뿐이다. 그러니 돈보다 먼저 너 자신을 가꿔라. 그때부터 돈은 너의 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고 너의 짐이 아니라 빛이 된다. 나는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의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크기가 아니라 무게를 시험한다. 이 무게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 삶의 무게, 책임의 무게였다. 돈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이었고 그 책임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자신이 쌓아 올린 것에 짓눌리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어도 불행했고 어떤 이들은 많지 않은 자산으로도 내면의 평화를 누렸다. 돈이 주는 중압감과 돈이 주는 자유는 같은 금액에서 동시에 나오지 않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부자들을 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부를 지키는 사람이고 일부는 부에 휘둘리는 사람들이었다. 부를 지키는 사람의 공통점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그들은 말이 적고 판단이 빠르고 삶이 조용했다. 반대로 부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말이 많고 선택이 흔들리고 삶이 요란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돈은 조용한 사람을 좋아한다. 돈이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조용한 사람이란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란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며 조용한 사람이란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내면이 조용한 사람만이 외부의 변화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마음이 시끄러울수록 사람은 시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불안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나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을 보았다. 돈은 지식을 따르지 않고 지혜를 따른다. 지식은 배우면 되지만 지혜는 살아야 얻을 수 있다. 지식은 하루 만에 얻어도 지혜는 시간과 상처를 먹고 자란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데도 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지식은 적어도 안정적인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자리 잡은 삶의 리듬이었다. 나는 삶을 관찰하며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돈은 결국 마음이 떠받치는 만큼만 머문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돈이 조금만 늘어도
흔들리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큰 돈을 다루어도 침착했다. 이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가치의 문제였다. 나는 많은 이들이 돈을 또 쓰며 자신을 잃는 모습을 봤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돈이 따라왔다. 돈은 결국 따르는 자산이었다. 먼저 삶을 바로 세운 사람에게는 돈이 조용히 발걸음을 맞추어 밀려왔고, 삶의 기반이 흔들린 사람에게는 돈이 흩어져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다. 돈을 일으키려 하지 말고 먼저 삶을 일으켜라. 삶이 바르게 서면 돈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과 조직, 시장을 지켜보며 하나의 더 큰 진실에 닿았다. 부의 크기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결이 결과였다. 결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오랜 습관, 작은 선택들, 사소한 순간들의 반복이 시간 속에서 결을 만들고, 결이 결국 그 사람의 부를 이끈다. 이 결을 가진 사람들은 평범한 돈도 가치 있게 만들었고, 결이 얇은 사람들은 큰 돈도 하룻밤에 잃었다. 나는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 삶의 결은 어떤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진짜 부를 맞을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확신한다. 돈은 결이 있는 사람에게 머문다. 그 결이 바로 품격이다. 품격은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이고, 차가움이 아니라 온기이며, 남보다 앞서가는 능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진실을 믿었다. 불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품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품격을 가진 사람은 돈이 떠나는 시기에도 태도를 잃지 않으며, 돈이 돌아오는 시기에도 겸손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며 삶을 정리했다. 돈은 너를 완성시키지 않는다. 너를 완성시키는 것은 태도이고, 그 태도가 결국 너의 부가 된다. 나는 인생의 많은 계절을 지나오며 결국 모든 경제적 사건의 출발점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리로 움직인다. 금리 인상도, 주가 급락도, 환율의 춤도 모두 사람들의 두려움과 탐욕, 기대와 실망이 만들어내는 파도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시장을 볼 때 언제나 숫자보다 먼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시장의 다음 움직임은 이미 절반은 읽힌 것이었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공포를 더 크게 느끼고, 기회 속에서는 탐욕을 더 빠르게 키운다. 인간의 본성은 늘 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시장은 상식보다 더 오르고 상식보다 더 떨어진다. 이 비틀림이 바로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파멸시키기도 했다. 나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많이 보았고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경영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젊은 직원들에게 늘 같은 조언을 했다. 숫자를 보기 전에 사람을 보라. 숫자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확신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가장 위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수없이 목격했다. 성공을 몇 번 맛본 사람들은 자신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 믿기 시작한다.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했다고 착각한다. 그 확신은 마치 달콤한 술처럼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나는 이 현상을 오래 연구한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렸다. 확신은 실력보다 위험하고 의심은 실패보다 안전하다. 건강한 의심을 가진 사람은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지나친 확신은 작은 실수도 큰 파멸로 만든다. 나는 그 자만의 함정을 많은 동료와 직원, 사업가들에게서 보았다. 어떤 이들은 몇 번의 성공으로 회사의 미래를 자신있게 예측했고, 어떤 이들은 초기 성과에 도취되어 확장에 무리하게 나섰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자신의 길을 갔다. 그들은 시장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착각과 싸우고 있었고 그 싸움에서 패배했다. 반대로 조용히 신중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움직였던 사람들은 위기에서 살아남았다. 그들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배우는 겸손을 믿었던 것이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시장은 네가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그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산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시장은 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시장은 탐욕을 시험하고 두려움을 시험하고 확신을 시험한다. 그리고 결국 시장이 시험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였다. 돈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다. 돈을 잃을 때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게 된다. 그때 갈라지는 것이다.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를 잃고 흔들리는 사람. 이 차이가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많은 위기를 지나며 깨달았다. 진짜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내부에서 온다. 외부의 충격이 아무리 커도 내면이 단단하면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의 충격이 아무리 작아도 내면이 약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진다. 이 원리는 투자에도, 사업에도, 인간관계에도, 삶 전체에도 정확히 적용되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내게 다짐처럼 말하곤 했다. 남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고 남보다 오래 버텨라. 부는 속도가 아니라 생존에서 나온다. 생존의 비밀은 단순했다. 과신하지 말 것, 조급해하지 말 것,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겸손할 것. 겸손은 돈을 지키는 방패였고 겸손은 위기에서 살아남는 기술이었으며 겸손은 인생을 지켜주는 힘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경험을 몸으로 배우고 난 뒤에야 돈과 인생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돈을 지키는 힘은 계산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가 흔들리지 않으면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믿었다. 태도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돈도 인생도 품격도 지킨다고. 나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돈과 시장, 인간과 삶을 관찰해온 모든 시간이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지점은 화려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았다. 놀랍게도 그 끝은 늘 절제와 균형이었다. 나는 살아오며 수많은 부자들을 만났고 그중 많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성공 뒤에 몰락하는 모습을 보았다. 사람들은 늘 몰락의 원인을 경제 상황, 잘못된 투자, 운의 악화 등에서 찾으려 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몰락에서 공통된 단 하나의 인과를 보았다. 바로 절제의 붕괴였다. 성공이 찾아오면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부가 쌓이면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자산이 늘어나면 사람은 삶의 리듬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모른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는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져오는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 무너진다. 절제는 부자가 되기 위한 미덕이 아니라 부자로 남기 위한 생존 기술이었다. 절제가 무너지면 원칙이 흐려지고 원칙이 흐려지면 판단이 흔들리며 판단이 흔들리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나는 이런 사례를 기업에서도 개인에서도 사회에서도 수도 없이 봐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절제는 단순히 덜 쓰는 기술이 아니라 더 잃지 않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절제는 사람에게 여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공포에 빠지지 않으며 공포가 적으면 실수가 줄어든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면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이 절제의 기술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늦게야 이해했다.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관계의 절제, 욕망의 절제. 절제가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절제가 없는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진다. 이 차이는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책임이 커질수록 더욱 크게 벌어진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며 이렇게 생각한다. 평생 동안 내가 배운 모든 경제적 지혜, 모든 경영의 원칙, 모든 투자 철학은 결국 인간의 품격으로 귀결된다. 품격은 태도에서 나오고 태도는 마음에서 나오며 마음은 절제로 완성된다. 나는 마지막까지 확신한다. 부는 돈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쌓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후배들에게 그리고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삶의 질서를 세워라. 돈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균형을 세워라. 돈을 늘리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인생도 다스리고 돈에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남기고 싶다. 그것은 내가 평생을 살며 얻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확한 답이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원칙을 지킨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잃지 않고 기회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내 삶을 마무리한다. 부와 성공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돈보다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 오래가는 것, 바로 품격 있는 삶이었다.